안녕하세요, 핑플릭스입니다. 제가 10년 동안요, 이 주식을 이제 팔지 않고 매도 없이 계속 사서 이제 모으는, 어떻게 보면 좀 다소 무식한 투자 전략인데요. 이게 존리 대표의 투자 스타일이거든요. 이번에 제 계산해 보니까 의외로 저도 주식을 매도한 적이 꽤 있더라고요. 제가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는 세 가지인데요. 첫 번째는 이제 투자한 기업에 이제 확신이 없어졌을 때, 이러면은 주식 팔아야죠, 그죠? 그 두 번째는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오르는 거예요. 그래서 자산 배분 대비해서 어느 기업 하나가 너무 좀 비중이 과하게 되었을 때 좀 매도를 해요. 그 마지막은 장기적으로 정말 매력적인 이제 기업인데 주가가 폭락한 거죠. 근데 보니까 다른 기업은 주가가 별로 안 떨어졌어. 그럼 이런 주식을 이제 매도해서 이제 그 돈으로 폭락한 좋은 기업의 주식을 사기도 했어요. 특히 작년과 같은 코로나 폭락장에서 이런 리밸런싱을 많이 활용했거든요. 투자를 오래 하다 보면은 이런 일이 사실 빈번하게 일어나요. 근데 이 해외 주식은 주식을 매도할 때 이제 수익에 대해서 22%를 이 양도세로 세금으로 내야 되죠, 세금으로. 근데 이게 작년에 해외 주식 그 소득세를 제가 좀 대행청하면서 세금이 꽤 많이 나온 거예요. 좀 아깝더라고요. 왜냐하면 이런 세금은 그냥 완전히 사라지는 돈이라 이 앞으로 이 복리에 효과를 전혀 누릴 수 없는 거 아니에요. 혹시나 제가 이제 올해 기준으로 내년에 내야 할 이 양도 세금을 제가 계산해 봤더니 벌써 이게 지금 수백만 원이거든요. 아직 지금 4월이잖아요. 물론 뭐 이게 뭐 수익 난 거에서 내는 거니까 아깝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, 이거를 세금으로 내야 할 돈이 만약에 500만 원이라고 하면은 얘를 세금으로 내지 않고 이걸 만약에 연 10%로 꾸준히 30년간 잘 투자하면요, 이게 500만 원이 아니고 1억이 되거든요, 미래에는. 사실 이렇게 보면 좀 아깝죠. 이렇게 매년 종목을 혹시 교체할 수도 있고요. 혹은 저처럼 이 리밸런싱을 할 수도 있고, 혹은 확신이 없어서, 그쵸? 이 주식을 매도할 때 이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요, 지금 당장은 뭐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죠. 하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복리 수익과 이 기회 비용을 생각하면은 이게 꽤 크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게 얼마나 큰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. 예시는 이제 1억 원을 이제 30년간 투자하는 거죠, 은퇴를 위해서. 근데 이제 연간 10% 이제 수익이 났다고 가정했을 때, 1번은 3년마다 이제 다 매매를 해서 이 수익 난 거를 전부를 이제 22% 양도세를 냈다고 가정하고요. 두 번째는 아예 몰래 매도 없어. 30년간 매도 없이 그냥 장기 투자한 거죠. 그럼 당연히 세금도 없겠죠.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를 제가 비교해 봤는데요. 무려 이 3년마다 매매해서 세금 낸 것과 세금 없는 것의 차이는 7억 5천이 넘게 차이 나요. 거의 뭐 2배 수준이죠. 물론 뭐 이렇게 주식을 한 번도 안 팔고 세금을 없다 하더라도 언젠가 한 번은 매도해서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때 세금 22% 계산해도요, 이거 13억이거든요. 그러면은 세금 낸 거와 대비하면 그래도 거의 4억 넘게 차이가 나죠. 장기 투자를 해야지 어떻게 3년마다 이렇게 매매를 하냐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, 이게 3년은커녕 지금 1년 안에도 빈번하게 사고 파는 그런 인간들이 진짜 많거든요. 그래서 저는 좀 이 표가 더더욱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. 증권사가 왜 돈을 벌겠어요, 그죠? 그래서 국내 주식이라면 뭐 모르겠는데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라면은 너무 빈번하게 종목을 막 바꿔가면서 자주 매매를 하면서 이런 투자 전략은 별로 옳지 않고요. 오히려 이 시간이 갈수록 이 세금 때문에 복리 수익이 떨어지거든요. 제가 말씀드린 대로 리밸런싱조차도 이게 몇 번 지속되다 보면은 세금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매우 좀 불리해져요. 이게 배당 투자 좋아하시는 분도 많은데 얘도 마찬가지인 게, 이 배당 소득에 대한 이 세금도요, 물론 뭐 15.4%밖에 되지 않지만 이게 이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이 넘게 되면은 다른 소득이랑 합산되거든요. 그럼 최대 50%, 거의 절반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어요. 그리고 또 요새 지금 배당 좀만 받으면은 건강보험료에 반영해서 올린다고 하잖아요. 점점 무서워지죠, 이것도. 게다가 우리나라는 세계 최악의 저출산 고령화 국가거든요. 곧 이 노인들 이 복지와 이 노인들 부양을 위해서 엄청난 텍스 세금이 필요해지기 때문에요.
이 주식에 대한 뭐 양도 차익이나 혹은 이 배당 소득세 모두요. 미래에는 세율이 더 오른다고 봐야 돼요. 그래서 오늘은 이 해외 주식 투자할 때 이 세금이 우리의 소중한 이 복리 수익, 이 복리 수익을 이 짓누르고 이 갉아먹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 한 세 가지를 좀 말해보려고 해요. 첫 번째는 진짜 심플한데요. 그 주식을 팔지 않는 거예요. 이 필리피셔가 한 말인데요. 좋은 주식에 투자해라. 그래서 보유하면 된다. 언제까지 보유하냐? 영원히 보유하면 돼요. 영원히 보유하면 세금도 영원히 없죠. 물론 말이 그렇다는 거지 뭐 진짜로 영원히 보유 이거는 불가능하죠. 처음 투자했을 때 이 기업의 투자 매력이나 혹은 내 나름대로의 투자 근거 이런 것들이 없어지거나 혹시 확신이 없어지면은 당연히 매도해야 돼요. 영원히 보유하는 건 아닙니다. 하지만 그렇게 이 해외 주식에 투자할 때는 너무 단기로 접근하기보다는 이 복리 수익을 정말 충분히 효과를 누릴 수 있게끔 10년 혹은 뭐 20년까지 혹은 그 이상이요. 이 장기적인 좀 시야를 갖고 좀 투자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. 지금 당장 혹은 앞으로 뭐 몇 년간은 뭐 좋아 보여요. 근데 한 5년만 지나면은 이 경쟁이 완전히 치열해지고 이게 확신이 떨어질 것 같은 이런 기업보다는 이게 10년, 20년 지날수록 경제적인 이 해자가 더욱더 강력해지고요. 그리고 꾸준히 성장해서 이 주식 가치가 뭐 지금 좀 비쌀 수 있지만 미래에도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업에 투자하는 게 이 해외 주식은 오히려 좀 맞지 않을까 싶어요. 뭐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이 사용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네트워크 효과라고 하죠. 더 이제 강력해지고 파워풀해지고 경제적 해자가 깊어지는 예를 들면 뭐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아마존 알리바바 같은 이 플랫폼 기업도 대표적인 예고요. 혹은 뭐 컨텐츠가 계속 쌓이면 쌓일수록 해자가 이제 깊어지는 뭐 넷플릭스나 디즈니 같은 기업도 예를 들 수 있겠죠. 혹은 어마무시한 이 R&D 투자나 이 캐펙스 투자로 다른 감히 경쟁자들이 엄두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뭐 아마존이나 혹은 구글 혹은 반도체 기업들이 또 좋은 예시라고 볼 수 있어요. 근데 그 인간은요 유한한 존재고 신이 아니죠. 그래서 이 미래를 사실 예측해서 이렇게 투자한다 하더라도요 10년, 20년 뒤에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몰라요. 지금은 유망해 보이는 제가 얘기한 이런 플랫폼 혹은 뭐 컨텐츠 기업 혹은 뭐 클라우드 혹은 반도체 기업까지 해서 이런 기업들이 10년 뒤에 갑자기 또 새로운 뭔가가 나와서 이제 투자 매력이 없어지거나 심지어 망하거나 아예 없어질 가능성도 있거든요. 그게 제가 두 번째 대안을 얘기해 드리고 싶은데 뭐냐면은 그 ETF 투자를 드리고 싶어요. ETF는 자산운용사의 이 펀드 이 매니저가요. 우리 대신 알아서 이제 기업을 막 분석하고요. 하루 종일 주기적으로 투자 기업을 이 리밸런싱 해주거든요. 근데 이 ETF 안에서 이 기업을 리밸런싱 할 때 이 양도 차익이 생길 거 아니에요. 여기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어요. 예를 들면은 이제 A라는 ETF가 이제 구글 주식을 100원에 샀어요. 그 나중에 이거를 1000원에 판 거예요. 그러면은 수익이 900원이 생기잖아요. 개인이 투자하면은 이거 22% 세금 내야 되죠. 근데 ETF가 투자하면은 이거 세금이 없어요. 그 나중에 이 1000원으로 또 애플 주식을 샀어.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10,000원에 판 거예요. 그러면은 또 9,000원에 수익이 발생했죠. 여기서도 세금은 한 푼도 없죠. 그러면은 결국 100원에서 10,000원이 돼서 거의 100배가 됐잖아요. 100배가 돼도 세금은 없는 거예요. ETF 안에서는. 그래서 해외 주식 관련해서는요. 이 ETF 투자는 향후 어느 기업이 잘 될지 사실 이 고민이잖아요. 이 고민이나 번뇌할 필요 없고요. 알아서 리밸런싱을 해줘요. 그리고 이 리밸런싱 한 거에 대해서는 세금이 전혀 없다. 그래서 이 시간에 따른 이 복리 수익을 세금의 로스 없이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정말 훌륭한 투자 수단이 될 수 있어요. ETF가 이 안에 막 수십 개에서 수백 개 기업이 막 여러 개 하나로 이렇게 묶어져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나는 얘랑 얘는 투자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같이 해야 된다고 이제 좀 별로 수익률이 좀 별로일 것 같다는 분이 있는데 솔직히 내가 좋아하는 기업만 개별 주식 투자로 했을 때 과연 이 ETF의 이 시장 수익률을 초과할 수 있느냐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. 내가 싫어하는 이 기업의 수익률이 가장 높을 수가 있어요.
단순히 나스닥 시장을 추종하는 이게 QQQ ETF인데요. 얘가 10년 수익률이요. 거의 500% 되거든요. 근데 개별 주식으로 10년 투자해서 이 500% 수익 낸 사람이 거의 없어, 사실. 한 10명 중에 뭐 한두 명이나 될까요? 대부분 사람들은 나는 아예 바보 같은 남들과는 다르다고 난 잘났으니까 이런 시장 수익률을 초과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인류 최고의 천재라고 하는 이 뉴턴도요. 이 주식 투자로 다 전재산 날렸거든요. 그런 걸 잊으면 안 돼요.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데요. 그 연금 저축이나 그리고 혹은 퇴직연금 혹은 IRP 계좌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. 왜냐하면 얘네를 이용해서 투자하면서 발생한 이 수익에 대해서는 설령 이 수익이 수십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요. 당장은 세금을 한 푼도 떼지 않거든요. 주식의 이 시세 차익, 양도 차익이라고도 하죠. 시세 차익은 물론이고요. 이 배당 소득까지요. 심지어 IRP 계좌의 경우는 이제 퇴직금까지. 퇴직금에 대한 세금도 전혀 없어요. 한 푼도 안 떼죠. 물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이 있긴 하지만 이게 굉장히 적거든요. 그래서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나 사람들이 그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이 세액공제 혜택이 가장 크다고 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사실 이렇게 세금을 당장 떼지 않는 이 과세를 이연하는 혜택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어요.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해서 이렇게 매매했을 때랑 연금저축 IRP 계좌로 이 세금을 아꼈을 때 비교하면은 진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. 물론 나중에 여기서 3.3에서 5.5% 세금을 떼긴 하는데 이거 되게 미미하거든요, 이거는. 다시 정리하면은 이제 해외 주식에 투자할 때 이 세금으로부터 우리의 온전한 이 복리, 수익을 좀 지키려면은 세 가지. 첫 번째는 팔지 않고요. 매도하지 않고 그냥 장기 투자하자. 그리고 두 번째는 리밸런싱 할 때 세금이 전혀 없는 ETF를 활용하자.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연금저축이나 그리고 퇴직연금이나 그리고 IRP 계좌를 정부에서 주는 혜택이에요. 이거 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자가 되겠죠. 물론 뭐 나는 수익에 대해서 뭐 22%든 나중에 33%든 그냥 다 낼래. 그래도 나는 이 종목을 자주 사고 팔면서 연 20에서 30% 이상씩 꾸준히 이 수익 낼 자신이 있으면은 뭐 아까 얘기한 뭐 ETF니 뭐 연금저축이니 퇴직연금 IRP 이런 거 안 해도 돼요. 근데 이게 자신이 있는 거라 실제로 그렇게 수익을 내는 거랑은 좀 다르죠. 명심해야 돼요. 누구든 이 투자하기 전에는 굉장히 이성적이에요. 그리고 굉장히 현명하죠. 근데 일단 내 돈이요, 내 호주머니에서 빠져나가서 투자가 된 그 이후에는요, 이렇게 인간에서 그냥 원숭이로 돌변하거든요. 나는 다를 거라 생각하지만 늘 운이 이렇게 됩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존리 대표도 이야기했지만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이 금융 시스템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 퇴직연금에 대해서 한번 관련한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.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궁금한 거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.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.